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침이면 산안개가 지붕 끝에 내려앉고 저녁이면 부엌 굴뚝에서 흰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솔제 마을이라 불렀지요. 뒤로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 감싸고 앞으로는 좁은 논두렁과 맑은 개울이 이어졌어요. 집집마다 낮은 돌담이 있었고 돌담 안에는 장독대와 우물, 볕 좋은 마당과 나무를 쌓아둔 처마 밑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 마을 가운데서도 제법 넓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한신의 큰 집이라 불렀어요. 대문은 낡았지만 기둥은 반듯했고 앞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으며 부엌 옆에는 겨울에도 꺼지지 않는 아궁이가 있었지요. 이 집에는 한석이라는 사내와 그의 본처 연화가 살고 있었어요. 연화는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단정한 여인이었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하루 일을 조용히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연화가 이 집에 시집왔을 때 한신의 큰 집은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어요. 처마는 비가 새고 뒤뜰의 장독은 반쯤 비어 있었으며 곡식 창고에는 쥐가 드나들 만큼 빈자리가 많았지요. 그래도 연화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낡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짓고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떼며 해질 무렵에는 남의 밭일을 거들어 작은 품격을 받아왔답니다. 한석은 젊은 날 마음만은 고든 사내였어요. 장터에 나가 신을 팔고 겨울이면 장작을 쪼개 이웃집에 나누어 주며 조금씩 살림을 일으키려 했지요. 그러나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오래 견디는 쪽은 언제나 연화였어요. 그녀는 한 줌의 보리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낡은 이불솜도 뜯어 다시 덧대었으며 시어머니가 기침을 할 때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 주었어요. 그런 날들이 쌓여 집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늘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 큰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한신의 부엌불은 벌써 꺼졌을 게야. 그러나 연화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만 낮추고 웃었어요. 칭찬을 받아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쉽게 맞서지 않았지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문 안 사람들이 굶지 않고 해가 지면 모두 한 지붕 아래 잠드는 일이었어요. 연화는 그것이 집을 지키는 마음이라 믿었답니다. 한신의 마당은 계절마다 다른 냄새를 품었어요. 봄에는 된장독 뚜껑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여름에는 우물가에 박잎이 넓게 퍼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지요. 가을이면 팥단이 마당에 노랗게 쌓였고 겨울이면 부엌 문틈으로 무국 끓는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연화는 그런 냄새 하나하나를 살림의 숨결처럼 여겼어요. 그녀는 마당을 쓸 때도 대충 지나치는 법이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약했어요. 비가 오기 전이면 무릎이 쑤신다며 안방 문턱에 기대앉았고 찬바람이 부는 밤이면 숨이 가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연화는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불씨를 살리고 따뜻한 물에 손수건을 적셔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때로는 까다롭게 굴어도 연화는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드시면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낮고 부드러웠어요. 집안 살림이 조금 펴지자 한석의 어깨도 점점 높아졌어요. 그는 장터에서 더 큰 거래를 하게 되었고 마을 모임에도 자주 불려나갔지요. 처음에는 돌아올 때마다 연화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쌀독이 비는 날보다 차는 날이 많아지자 그는 예전에 고단했던 밤들을 조금씩 잊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마음은 배가 부르면 지난 허기를 남의 일처럼 여길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한석은 장터에서 초이라는 젊은 여인을 알게 되었어요.
초이는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고 손끝에는 늘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그녀는 웃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고 말끝마다 한석을 대단한 사람처럼 높여주었어요. 한석은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서는 연화가 늘 묵묵히 밥을 차리고 장부를 정리했지만 초이는 그의 수고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처럼 말해주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이는 한신의 집에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수군거렸지만 한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연하는 세 사람이 들어오는 날 부엌에서 오래 끓인 미역국을 내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펴주었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그러라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험하게 맞으면 집의 기운이 먼저 흐트러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음도 삼키고 손도 떨리지 않게 꼭 쥐었답니다. 초이는 처음에는 연화에게 매우 공손했어요. 큰마님, 제가 아직 모르는 일이 많으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부엌 문가에 서 있었지요. 연화는 그녀에게 장독 뚜껑 여는 때, 우물물 기를 때 조심할 돌, 시어머니 약탕기 놓는 자리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자꾸만 창고 열쇠와 안방, 장롱 쪽으로 흘러갔어요. 연화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직은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한석은 초이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저녁밥 뒤에 마루에 앉아 연화와 다음날 곡식 나눌 일을 의논하 이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화가 조심스레 겨울 장작을 더 드려야 할 듯합니다. 하고 말하면 한석은 손을 내저으며 그런 일은 네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예전의 믿음과 닮았지만 따뜻함은 사라져 있었답니다. 연화는 밤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덮었어요. 불씨를 살리려면 재를 너무 두껍게 덮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덮어도 안 되었지요. 그녀는 사람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너무 많으면 불이 타버리고 말이 너무 없으면 꺼져버리는 법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어떤 죄를 덮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손끝으로 재를 고르게 펴며 긴 숨을 내쉬었답니다. 연화에게는 오래된 작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어요. 색이 바랜 천조각을 여러 번 덧대 묶은 것이었고 겉보기에는 그저 쓸모없는 낡은 옷가지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그 보따리를 장롱 깊은 곳이나 머리맡 가까운 자리에서 늘 조심히 두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에는 낡은 저고리 한 벌과 부러진 빗, 어머니가 쓰던 바늘쌈, 그리고 오래된 천뭉치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 보따리를 볼 때마다 연하는 친정집의 낮은 울타리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남에게 굽신거리기보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지요. 어머니는 연화가 시집 가던 날, 그 낡은 보따리를 손에 쥐어주며 가난한 물건이라도 마음을 묶어둔 것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림이 나아진 뒤에도 그 보따리만은 새 천으로 바꾸지 않았답니다. 초이는 어느 날 연화가 보따리를 꺼내 먼지를 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큰마님은 아직도 그런 헝겊을 간직하시는군요. 이제 이 집도 남부럽지 않은데요.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루해 보여도 제게는 버릴 수 없는 물건입니다. 초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 한쪽에 얕은 비웃음이 스쳤어요. 그 눈빛은 찬물에 떨어진 기름처럼 오래 남았답니다. 한석도 어느 밤 그 보따리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집안이 이만큼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누더기를 끼고 사느냐. 보는 사람 마음까지 가난해진다. 그의 말은 바람보다 차가웠어요. 연화는 대꾸하지 않고 보따리 끈을 다시 단단히 묶었어요. 그 속에 무엇이 귀한지 그녀 자신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부모의 손때와 어린 시절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사람에게는 남이 셈할 수 없는 값도 있는 법이지요. 마을의 겨울은 천천히 내려왔어요. 새벽 우물가에는 얇은 얼음이 잡혔고 장독대 뒤에는 서리꽃이 하얗게 피었지요. 연화는 손이 갈라져도 찬물에 물을 씻고 시어머니가 먹기 좋게 잘게 썰어 국을 끓였어요. 초이는 방 안에서 향랑을 만지며 창밖을 보곤 했어요. 가끔 부엌에 들어와도 연기에 눈이 맵다며 금세 물러났지요. 그래도 한석은 초이가 찬바람을 맞을까 걱정하며 문을 닫아 주었답니다. 연화는 그런 모습을 보아도 크게 드러내어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서운함도 너무 자주 꺼내면 집안 바닥에 먼지처럼 쌓인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다만 밥상 위에 숟가락을 하나 더 놓고 찬을 조금 더 덜어두었지요. 한석이 늦게 들어와도 국이 식지 않게 작은 화로 옆에 두었어요.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오래된 정이 언젠가 다시 길을 찾을 것이라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초이가 들어온 뒤 집안의 말들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연화의 손맛이 편하다 하더니 이제는 초이가 따라주는 차가 향기롭다고 말했어요. 한석은 연화가 아끼는 것을 인색하다 하고 초이가 쓰는 것은 집안 체면이라 했지요. 하인들도 누구 눈치를 보아야 할지 몰라 발소리를 낮추었어요. 마당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전보다 얇고 차가워져 숨을 쉬면 가슴이 시렸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부엌 문 밖에서 초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초이는 한석에게 큰마님은 집안을 잘 안다 하시지만 열쇠를 모두 쥐고 계시니 저 같은 사람은 늘 손님 같아요. 하고 말했지요. 한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웃으며 네가 불편하면 내가 살펴보마 하고 대답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이 식어가는 국물 위에서 오래 멈추었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자신의 방에 앉아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지나 희미하게 들어왔고 먼지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방 안에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보따리 끈을 풀지 않고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어요.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마음인지, 이 집의 살림인지, 오래전 부모가 맡긴 가난한 기억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새벽이 되자 연화는 다시 일어났어요.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도 닭은 울고 물은 길어야 하며 아궁이는 불을 받아야 했지요. 그녀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렸어요. 물속에는 잿빛, 하늘과 그녀의 얼굴이 함께 흔들렸어요. 그때 이웃집 아이가 지나가며 큰마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했어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찬바람에 뛰지 말고 천천히 가거라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답니다. 연화가 하루를 견디는 동안 한석은 점점 초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초이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려면 집안도 새롭게 해야지요. 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큰마님은 너무 옛것에 매여 있어요. 하면 그는 연화의 낡은 보따리와 검소한 살림살이를 떠올렸지요. 초이의 말은 매번 부드러웠지만 그 끝에는 가느다란 바늘이 숨어 있었어요. 바늘은 한 번에 깊이 찌르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마음의 천을 뜯었답니다. 한신의 큰 집의 앞마당에는 낮이면 햇볕이 길게 들어왔어요.
연하는 그 볕 아래에서 무청을 말리고 낡은 베개잇을 빨아 줄에 널었지요. 초이는 새 비단 치마 끝을 들고 지나가며 햇볕을 가리듯 섰어요. 큰마님, 이런 빨랫감은 뒤뜰에 널어도 되지 않나요? 손님이 오면 보기 좋지 않을 듯해요. 연하는 조용히 빨랫줄을 바라보다가 햇볕을 받아야 냄새가 빠집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빨래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답니다. 해가 기울면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먼 논에서 돌아온 소의 방울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집으로 불려 들어갔지요. 연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밥그릇에 높이를 맞추었어요. 한석의 그릇, 시어머니의 그릇, 초이의 그릇, 그리고 자신의 작은 그릇이 나란히 놓였어요. 그녀는 그릇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상에 앉는다는 것은 같은 집의 숨을 나누는 일인데 어째서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멀어지는 것일까 하고요. 그 밤 한석은 연화에게 창고 열쇠를 내놓으라 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미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지요.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허리춤에 묶어둔 작은 열쇠 꾸러미를 풀었어요. 살림을 보시려면 보셔야지요. 다만 겨울 양식은 정해둔 만큼만 쓰셔야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한석은 얼굴을 굳혔어요. 네가 아니면 이 집이 굴러가지 않을 줄 아느냐. 그 말에 방 안의 등불이 작게 흔들렸답니다. 연화는 열쇠를 내주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은 싸늘했고 보따리는 머리맡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그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러운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음은 밤을 더 길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녀는 보따리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리는 듯 했어요. 가난한 물건이라도 마음을 묶은 것은 버리지 말라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어요. 밥은 제때 지어졌고 마당은 쓸렸으며 시어머니의 약도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연화는 작은 변화들을 보았어요. 초이가 창고 앞에서 오래 서성이는 모습, 한석이 장부를 보다가 연화가 다가오면 덮어버리는 모습, 하인들이 속삭이다가 그녀를 보면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어요.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기둥 속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어딘가 속이 비어가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큰 소리로 이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집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한때 함께 고생했던 한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보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우물물과 달라서 두레박을 내린다고 언제나 맑게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연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새벽 우물가에 섰어요. 물은 차가웠고 하늘은 멀었으며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답니다. 이렇게 한신의 큰 집의 겨울은 소리 없이 깊어졌어요. 마당의 볏짚은 낮아지고 장독 위에는 흰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았지요. 연화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헤아려 보았어요. 남편의 따뜻한 말은 멀어졌고 집안의 믿음도 흔들렸으며 창고 열쇠마저 손에서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오래된 보따리와 그 보따리를 버리지 말라던 부모의 말과 남의 집 불씨까지 살피던 자신의 조용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답니다. 초희가 한신의 큰 집에 들어온 뒤 두 번째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마을 우물가에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손을 비비며 한신의 집 이야기를 낮게 주고받았지요. 요즘 큰마님 얼굴이 반쪽이더라. 누군가 말하면
다른 이는 새로 들어온 이가 살림을 잡으려 한다지 하고 대답했어요. 말은 우물물처럼 퍼졌지만 물과 달리 막지만은 않았답니다. 초이는 그런 말들이 퍼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자리에서 일부러 한숨을 쉬곤 했지요. 장터에서 비녀를 고르다가도 저는 아직 이 집 사람이 아닌가 봐요. 창고 열쇠 한번 마음대로 보지 못하니 말이에요. 하고 슬쩍 말했어요. 들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런 작은 말들은 귓집 속 불씨처럼 은근히 살아남아 마을 여기저기로 옮겨갔답니다. 연하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시선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무 한 단을 더 얹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말을 걸기 전 한 번 더 눈치를 보았지요. 어떤 이는 큰 마님. 살림이 커지면 마음도 넓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뜻을 알아차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집안일은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속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초이는 집안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어요. 처음에는 안방 문턱을 넘을 때마다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곁에 먼저 앉아 차를 따르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시어머니는 초이의 손이 곱다며 웃었고 한석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인 듯 했어요. 그러나 약탕기는 여전히 연화가 씻었고 불길을 맞추는 일도 연화가 했어요. 초이는 따뜻한 찻잔만 들고 들어갈 뿐 뜨거운 아궁이 앞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뒤뜰에서 무청을 엮고 있을 때 늙은 하녀 명씨가 다가왔어요. 명씨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연화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그녀의 고생을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아직 맑았어요. 명씨는 한참 동안 연화의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집을 지킨 손은 흙이 묻어도 부끄럽지 않으니 다만 증거될 물건은 잃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연화는 명씨의 말을 오래 마음에 두었어요. 그녀는 집을 지킨다는 것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때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말해줄 작은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낡은 보따리를 다시 꺼내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보따리 속에 무엇이 있든 부모의 손때와 자신의 지난 세월만큼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답니다. 초이는 연화가 보따리를 더 조심히 다루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녀에게 그 보따리는 그저 낡은 헝겊뭉치였지만 연화가 그것을 품는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기둥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지요. 초이는 그런 기둥이 싫었어요.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빛나려면 연화가 기대는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석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큰마님은 아직 친정 물건을 숨겨두고 계신가 봐요. 한석은 처음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러나 초이가 며칠에 걸쳐 같은 말을 다른 모양으로 꺼내자 그의 마음도 조금씩 기울었지요. 창고 열쇠를 오래 준 사람은 아내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긴다더군요. 초이가 그렇게 말하면 한석은 장부를 넘기던 손을 멈추었어요. 그 사람이 나 몰래 무엇을 했겠느냐 하고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의 그늘이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무렵 창고에 보리한 가마가 장부보다 조금 적게 남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한석이 장터 손님을 대접하느라 미리 꺼내 쓴 것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잊고 있었지요. 초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고 안을 둘러보다가 작게 놀란 척하며 어머,
곡식이 빈자리가 있네요. 큰마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느라 내보내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했어요. 말투는 걱정이었지만 뜻은 칼끝처럼 날카로웠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분히 장부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러나 이미 창고 열쇠는 한석의 손에 있었고 장부도 그의 방으로 옮겨진 뒤였지요. 연화는 그 보리는 지난 장날 손님상에 쓴 것으로 압니다. 하고 말했어요. 한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초이가 곁에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니 큰마님 말씀이 맞겠지요. 하고 웃자 오히려 얼굴이 굳어졌어요. 믿음이 얇아진 마음은 진실도 변명처럼 듣는 법이었답니다. 소문은 그날 저녁부터 더 빨리 퍼졌어요. 우물가에서는 연화가 창고 곡식을 남몰래 나누었다는 말이 돌았고 장터에서는 그녀가 친정 사람들을 몰래 돕는다는 이야기가 붙었지요. 친정이 이미 가난한 산 너머 마을에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지만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더 은밀한 일처럼 꾸며졌어요. 연화는 자기 이름이 낯선 입에서 낯선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조용히 들었답니다. 명씨는 그 소문을 듣고 밤에 연화의 방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두드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바람은 막으려 하면 더 세게 돌지만 불씨는 품고 있으면 아침에 다시 살아납니다. 연화는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명씨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천천히 멀어졌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남의 말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초이의 다음 수는 더 교묘했어요. 그녀는 어느 맑은 오후 연화가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사이 몰래 연화의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검소했고 이불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으며 벽 가까이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지요. 초이는 보따리를 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쉽게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은전 몇 대칠 꺼내 장롱 아래 먼지 속에 살짝 밀어 넣었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초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손가락에 은반지가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낮에 안방에 들어올 때까지는 분명 있었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놀라 하인들을 불렀고 한석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초희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화의 방 쪽으로 흘렀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의심은 때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몰아간답니다. 하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약을 다리다가 그 소란을 듣고 나왔지요. 그녀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자신의 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한석은 잃은 물건이 있으니 확인만 하겠다. 하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미안함보다 의심이 더 많았어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섰어요. 자신의 방이 남의 손으로 뒤집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마음 한쪽이 조용히 벗겨지는 것과 같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롱 아래에서 은전 몇 덤이 나왔어요. 하녀 하나가 그것을 들고 나오자 마당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초이는 입을 가리며 어찌 이런 곳에 하고 작게 중얼거렸고 시어머니는 연화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지요. 한석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곧 어두워졌어요. 연화는 은전을 보았지만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너무 가볍게 흩어졌답니다. 한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곡식일도 모자라 이제는 방 안에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그는 낮게 말했지만 그 말은 마당 전체에 들렸어요. 연하는 손을 모으고 저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초이가 눈물을 떨어뜨리며 저는 큰마님을 믿고 싶어요. 다만 집안 사람들이 보았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했지요. 부드러운 말이 오히려 연하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마침 대문 밖에는 이웃 몇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른 반지 소동을 듣고 엿보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직접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마당에 말소리와 은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 솔제마을의 여러 집 부엌에서는 한신의 큰 집 이야기가 밥상머리에 올랐답니다. 큰마님도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렸겠지. 누군가 말했고 다른 이는 너무 오래 살림을 쥐면 자기 것인 줄 안다더라. 하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거짓은 사람들의 입에서 점점 살이 붙었지요. 연하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약을 끝까지 다렸어요. 시어머니는 약그릇을 받으면서도 연화의 눈을 피했지요. 예전 같으면 쓴 약이라며 불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마셨어요. 그 침묵이 연화에게는 꾸지람보다 아팠답니다. 연화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와 물을 부었어요. 그릇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물었지만 물결처럼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명씨는 부엌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늙은 손으로 장작을 밀어넣던 그녀는 연화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거짓은 큰 소리를 좋아하고 참된 것은 때를 기다립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씨는 더 위로하지 않았어요. 위로가 길어지면 울음이 터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녀는 약그릇을 대신 씻고 연화가 잠시 마루 끝에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석은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초이와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방 안의 기운은 차가웠어요. 한석은 장부를 펼쳐놓고 곡식이 줄어든 일과 은전이 나온 일을 차례로 말했어요. 연하는 하나하나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듣지 않았답니다. 이미 마음속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설명은 길수록 핑계처럼 들리는 법이지요. 연하는 점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초이는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큰마님 자리를 넘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집안의 재물이 흔들리면 어른들께 죄가 되니 잠시라도 살림을 다른 손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은 겉으로는 집안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결국 연하를 밀어내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석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더 굳혔지요. 연화는 자신이 오래 돌본 집에서 낯선 손님처럼 앉아 있었답니다. 한석은 마침내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당분간 이 집을 떠나라. 일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 눈앞에 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연화는 한석을 바라보았어요. 예전 가난한 겨울밤, 함께 식은 보리죽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의 얼굴을 찾으려 했지만 눈앞의 사내에게는 그때의 그림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어요.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석은 잠시 흔들렸지만 초이가 옆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내자 다시 굳어졌어요. 내 친정이 있지 않느냐. 낡은 보따리 하나면 충분히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연하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친정은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빈집이나 다름없었고 산 너머 길은 겨울이면 바람이 사납게 불었지요. 그러나 연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이 집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작은 숨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날 오후 연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방 안에는 그녀가 오래 써온 바느질상, 얇은 이불, 부모에게서 받은 작은 빚이 있었지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아니, 가져가고 싶은 것도 많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보따리 안에 낡은 저고리와 바늘쌈을 넣고 거천을 다시 묶었어요. 끈이 여러 번 해져 손가락에 거칠게 걸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매듭을 지었어요. 그 매듭은 지난 세월을 묶는 듯 했어요. 명씨가 문 밖에 조용히 섰어요. 그녀는 들어오지 않고 문턱 아래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려놓았지요. 그 안에는 말린 고구마 몇 개와 헝겊에 싼 소금 조금이 들어 있었어요. 명씨는 눈을 붉히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길에서는 배고픔보다 마음 추운 것이 먼저 오니 한 입이라도 드십시오. 연하는 문을 열고 명씨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긴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손끝의 떨림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당의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어요. 매일 쓸던 돌바닥, 매일 물을 샜던 우물, 매일 빨래를 널던 줄, 매일 불을 살리던 부엌문까지 모두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초이는 안방 문가에 서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지만 눈빛은 젖지 않았어요. 한석은 마루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나오지 않았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서 한 번 절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절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대문 밖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연화의 초라한 보따리와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어떤 이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얼굴을 했어요. 연화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어요. 우물가를 지나고 밑집 쌓인 담장을 지나고 겨울가치가 앉은 감나무 아래를 지나갔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을 끝에 이르렀을 때 명씨가 멀리서 다시 한번 불렀어요. 연화가 돌아보자 명씨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바람에 실릴 만큼만 말했어요. 보따리를 품에서 놓지 마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왜 그토록 깊게 가슴에 닿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보따리 끈을 더 꼭 잡았답니다. 겨울에는 이미 산등성이로 기울고 있었고 솔제마을의 지붕들은 하나둘 저녁 연기를 올리고 있었어요. 연화가 떠난 뒤 한신의 큰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초희는 드디어 안방 가까운 자리에 앉아 창고 장부를 넘겼고 한석은 마당을 내려다보며 긴 숨을 쉬었지요. 그러나 그 조용함은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부엌불은 늦게 붙었고 시어머니의 약은 전에 비해 쓰고 거칠었으며 밥상 위의 간도 조금씩 맞지 않았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가 하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집 전체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하지만 초이는 그런 빈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화려한 차림으로 마당을 걸었고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일을 시켰지요. 이제부터는 집안이 새롭게 돌아가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새로움은 정돈되지 않았고 오래된 질서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창고 문은 자주 열렸지만 무엇이 얼마나 나가는지 제대로 적히지 않았고 부엌에는 남은 찬이 늘어났어요. 연화가 없던 자리는 좁은 방 하나가 아니라 집안 곳곳에 넓게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연화는 마을 밖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길은 어두웠으며
멀리 개울물 소리만 작게 들렸지요. 그녀는 명씨가 준 말린 고구마를 조금 베어 물었어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삼켰어요. 살아있어야 억울함도 풀 수 있고 살아있어야 부모가 남긴 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별은 많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연화는 그 조용한 하늘 아래에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기도 같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약속 같기도 했어요. 그녀는 다시 일어나 산길 아래 작은 빈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예전에 그녀가 굶주린 노파에게 쌀죽을 나누어 주었던 자리였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들은 곳이었답니다. 한편 솔제 마을에서는 연화가 떠난 이야기가 밤새 이어졌어요. 어떤 이는 너무 순한 사람이라 더 억울하겠어 하고 말했고 어떤 이는 순한 얼굴 뒤는 아무도 모른다네 하고 혀를 찼지요. 말들은 각자의 방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아무리 커져도 연화가 밤길에서 품에 안은 낡은 보따리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어요. 연화가 마을 밖 오두막에 닿았을 때는 밤이 깊어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두막은 오래 비어 있어 문짝 한쪽이 삐걱거렸고 처마 밑에는 마른 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그래도 비바람을 막을 지붕은 남아 있었고 구석에는 예전에 누군가 쓰다 둔 작은 화덕도 있었어요. 연화는 먼저 바닥에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고 명씨가 준 소금과 고구마를 벽틈 가까이에 놓았어요. 그리고 낡은 보따리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은 채 한참 앉아 있었답니다. 그 오두막은 오래전 연화가 한겨울에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던 자리였어요. 그때 노파는 이틀이나 굶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제 살림도 어려워 쉽게 돌보지 못했지요. 연화는 몰래 쌀 한 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 몫의 저녁밥을 덜어 죽을 끓였어요. 노파는 며칠 뒤 기운을 차리고 떠나며 착한 소는 늦게라도 길을 얻는다 하고 말했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잊고 있었지만 그 밤 오두막의 찬 공기 속에서 문득 다시 떠올랐어요. 첫날 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발끝을 찔렀고 먼 곳에서 여우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낡은 저고리를 어깨에 덮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눈을 감으면 한신의 마당이 보였고 우물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전 몇 펜과 의심 많은 눈빛. 한석의 차가운 말이 자꾸 되살아났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아무 소리 없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어요. 이튿날 아침 연화는 오두막 앞 개울에서 손을 씻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손끝을 깨우기에는 좋았지요. 그녀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화덕에 불을 붙이고 고구마 하나를 재 속에 묻어 익혔어요. 연기가 낮게 피어오르자 오두막이 조금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연화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집에서 쫓겨났어도 하루는 여전히 밥과 불과 물로 이어지는 법이었답니다. 그날 낮 산길을 지나던 장작꾼 하나가 오두막 앞에 연기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는 연화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요. 큰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장작꾼은 사정이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가 대신 마른 장작 몇 토막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제 아이가 앓을 때
죽을 보내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맙다고만 했어요. 사람에게 베푼 작은 온기가 이렇게 추운 날 돌아오는 줄 그녀도 그때야 알았답니다. 이틀째 밤에는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연화는 화덕 곁에서 낡은 보따리를 열어 젖은 옷가지를 말리려 했지요. 보따리 안에는 낡은 저고리와 바늘쌈, 오래된 빗, 어머니가 남긴 헝겊 조각들이 차례로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 무릎 위에 놓았어요. 물건들은 모두 초라했지만 손때가 깊었고 버려진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조용한 무게가 있었답니다. 연하는 그 물건들을 만지며 부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깔린 두꺼운 천뭉치가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연하는 예전에도 그것을 보았지만 낡은 솜이나 옷감이 겹쳐진 것이라 여겼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 천뭉치를 풀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은 불빛이 났고 마음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인지 연하는 천천히 매듭을 만졌어요. 오래된 실은 습기를 먹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톱으로 문지르자 먼지가 가늘게 떨어졌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실을 풀기 시작했어요. 천을 한 겹 벗기자 안에서 기름 먹인 종이가 나왔어요. 연하는 숨을 멈추었어요.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눅눅하지 않았고 겉면은 여러 번 접힌 자국이 깊었어요. 다시 한 겹을 벗기자 희미한 금빛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답니다. 연하는 놀라 손을 떼었어요. 오두막 안은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고 화덕의 작은 불씨가 탁 소리를 내며 갈라졌어요. 그녀는 한참 뒤에야 다시 손을 뻗어 그 종이를 펼쳤지요. 펼쳐진 것은 보통 종이가 아니었어요. 두꺼운 바탕에는 오래된 붓글씨가 단정하게 쓰여 있었고 아래쪽에는 붉은 도장과 금빛 무늬가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글을 모두 읽을 줄 알지는 못했어요. 시집온 뒤 장부를 보며 숫자와 간단한 글자는 익혔지만 그런 문서는 그녀에게 너무 낯설었답니다. 다만 첫 줄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과 그 아래에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있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연하의 아버지 이름은 금석이었어요. 마을에서는 가난한 농사꾼으로만 알려졌지만 연하는 어릴 적 아버지가 밤마다 오래된 상처를 쓰다듬던 모습을 기억했어요. 어머니는 그 상처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다 생긴 흔적일 뿐이다 하고만 말했지요. 문서에는 그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연하는 불빛 가까이 종이를 가져갔지만 마음이 떨려 글자가 물결처럼 흔들려 보였답니다. 그녀는 읽을 수 있는 부분만 더듬어 보았어요. 그 문서에는 한신의 큰 집 주변의 농과 우물 옆밭, 오래된 곡식 창고에 관한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연화는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자신의 이름과 한석의 이름, 그리고 혼인 때 가져온 재산이라는 글자를 알아보았지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문서를 다시 접으려 했어요. 그 순간 명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집을 지킨 손은 부끄럽지 않으니 증거될 물건은 잃지 말라고요. 연하는 문서를 품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문서를 헝겊에 싸서 품속에 넣고 오두막을 나섰어요. 그녀는 글을 제대로 읽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지요. 솔제 마을로 바로 돌아가기는 두려웠지만 마을 끝에는 예전에 군청에서 그를 베껴주던 늙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박노인이라 불렀고 눈은 흐려졌지만 오래된 문서의 도장과 글씨를 알아보는 데는 아직 밝다고 했어요. 연하는 산길을 내려오며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박노인의 집은 대나무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연하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부르자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박노인은 그녀를 보고 놀라며 방 안으로 들였지요. 연하는
자초지종을 길게 말하지 않고 문서를 내밀었어요. 박노인은 먼저 손을 씻고 낡은 안경을 꺼내 쓰고 문서를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무덤덤했지만 도장을 보는 순간 천천히 굳어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은 함부로 다룰 종이가 아니네. 연화의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박노인은 글줄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문서에는 오래전 연화의 아버지 금석이 길에서 다친 높은 집 사람을 구하고 그 공으로 우물가 논과 창고 터의 권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그 권리가 금석의 외동딸 연화에게 이어지고 혼인할 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고 연화를 보았어요. 네가 모르고 있었구나.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날들이 뒤섞였지요. 시집 오던 날 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꼭 쥐어주던 손.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눈물을 훔치던 모습. 한신의 집이 가난할 때 자신이 곡식 창고를 아껴 지켰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 창고와 논이 본래 자신의 몫이었다니. 연화는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답니다. 자신은 가진 줄도 모르고 빼앗길까 두려워 살았던 것이었어요. 박노인은 문서를 다시 살피며 말했어요. 도장도 맞고 글씨도 그 시절 관청 문서의 모양과 다르지 않네. 이 문서를 쓴 사람 이름도 내가 어릴 적 들은 적이 있어. 그는 방 안쪽 낡은 괴짝에서 작은 책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마을의 토지와 혼인 기록을 적어둔 낡은 장부가 있었지요. 박노인은 손을 떨며 장부를 넘기다가 한 줄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도 연화의 이름과 한신의 혼인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는 기척이 들렸어요. 연화가 돌아보자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얼굴을 감추었지요. 그 아이는 한신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복순이였어요. 복순이는 겁먹은 얼굴로 안으로 들어와 연화에게 절을 했답니다. 큰마님,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에 묻힐 듯 했어요. 박노인은 문을 닫고 아이를 앉혔지요. 연화는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복순이는 손끝을 비비며 말했어요. 은전이 나온 날, 낮, 초이가 연화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새 안주인이 무언가 찾으러 간 줄 알고 지나쳤지만 나중에 은전이 장롱 아래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졌다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자신이 말하면 쫓겨날까 두려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복순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이 두려움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박노인은 복순이의 말을 듣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종이는 권리를 말하고 아이의 눈은 거짓을 말해줄 수 있네. 그러나 이것은 방 안에서 속삭여서는 안 되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문 밖으로 명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미 소문을 듣고 박노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명씨는 연화의 얼굴과 문서를 번갈아 보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밝힐 일은 햇볕 아래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 말은 연화의 마음을 똑바로 세워주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집이 시끄러워질까 두려워 늘 한 걸음 물러섰지요. 누군가 자신을 오해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리라 믿었고 남편이 언젠가 돌아보리라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다림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므로 집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연화는 처음으로 눈물을 닦고 허리를 곧게 폈어요. 박노인은 문서를 다시 접어 깨끗한 천에 싸주었어요. 그는 내일
모레가 마을 어른들이 모여 겨울길을 의논하는 날이네. 그 자리라면 모두가 듣고 볼 수 있을 게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복순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명씨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진실을 말하는 입은 처음엔 떨려도 나중엔 편히 잠든다. 명씨의 말에 복순이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연화는 그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길가의 마른 풀들은 바람에 누워 있었고 하늘은 눈이 올 듯 낮게 내려와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달랐어요.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보따리도 낡은 그대로였지만 품속에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줄 문서가 있었어요. 연화는 개울가에서 잠시 멈추어 물에 비친 얼굴을 보았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떠밀려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두막에 돌아온 연화는 불을 피우고 문서를 다시 꺼냈어요. 금빛은 약했지만 꺼지지 않은 달빛처럼 은근히 빛났지요. 그녀는 글을 모두 읽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아버지 이름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어요. 원망은 없었어요. 다만 부모가 가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무언가 남겨주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도 아프게도 했답니다. 그 밤에는 눈이 조금 내렸어요. 오두막 지붕 위로 사각사각 눈발이 내려앉고 화덕의 불빛은 벽에 조용한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연화는 잠들기 전 보따리를 다시 묶었어요. 이제 그 보따리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누더기처럼 보였던 천 속에 한 사람의 자리와 이름과 살아온 날들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누웠어요. 문 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오래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한신의 큰 집에서는 그 사이 작은 혼란이 계속되었어요. 초이는 창고를 열어 새쌀을 꺼내 손님상을 차렸지만 양을 헤아리지 않아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뒤섞였지요. 시어머니의 기침은 심해졌고 한석은 어쩐지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죽이 눌어붙고 우물가 빨래는 제대로 마르지 않았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큰마님 손이 빠진 뒤 집안이 어수선해졌어. 그 말은 곧 초희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초희는 불안해졌어요. 연화가 쫓겨났으니 모든 것이 쉬워질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연화를 기억했고 집안일은 생각보다 많은 손과 마음을 요구했지요. 게다가 복순이가 며칠째 자신을 피하는 것이 눈에 걸렸어요. 초희는 아이를 불러 세우려 했지만 복순이는 물동이를 든 채 달아나듯 부엌 뒤로 사라졌답니다. 초희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거짓을 꾸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떨림도 자기 죄의 그림자로 보게 되는 법하여.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연화가 산 밖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두막에 머문다는 말, 박노인의 집에 다녀갔다는 말,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문서를 들고 있었다는 말이었지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혹시 큰마님이 억울한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답니다. 며칠 전까지 의심을 쉽게 입에 올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같은 입으로 다른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어요. 연화는 그 소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흐를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말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이는 날 아침, 그녀는 오두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남은 장작을 한쪽에 쌓아두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머문 자리는 지저분하게 두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낡은 저고리를 여미고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문서를 품 안 깊이 넣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길을 내려가며 연화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느티나무 아래, 얼어붙은 개울, 집집 더미, 마을 끝에 낮은 돌탑이 차례로 나타났지요. 그 모든 곳을 예전에도 수없이 지났지만 그날은 다른 길처럼 느껴졌어요. 억울함을 안고 쫓겨난 길이 이제는 진실을 품고 돌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밝히러 간다. 그 말은 그녀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해주었답니다. 마을 어귀에 닿자 아이들이 먼저 연화를 알아보았어요. 아이들은 뛰어가 어른들에게 큰마님이 돌아오셨어요. 하고 알렸지요.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았고 장작을 패던 사내들은 도끼질을 멈추었어요. 모두가 연화의 초라한 옷과 낡은 보따리를 보았지만 그날 그녀에게서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답니다. 쫓겨날 때의 외로운 모습과 달리 그녀는 누군가에게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노인과 명씨, 그리고 복순이는 이미 마을 회관 가까운 느릅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낡은 장부를 품고 있었고 명씨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복순이는 두려운 얼굴이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연화는 세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씨가 다가와 그녀의 옷깃을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참된 말은 작게 시작해도 멀리 갑니다. 그 말에 연화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이제 그녀는 한신의 대문 앞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날 마을 회의가 열릴 자리는 한신의 큰 집 가까운 넓은 마당이었어요. 겨울길을 고치고 공동 우물을 손보는 일을 의논하려던 자리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쏠려 있었지요. 연화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한신의 집에도 닿았어요. 한석은 놀라 밖으로 나오려 했고 초희는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변했답니다. 그녀는 곧 입술을 깨물고 비단 저고리를 고쳐 입었어요. 겉모습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아직 문서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품속의 천을 손바닥으로 눌러 확인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자신을 의심했던 얼굴도 있었고 안쓰러워했던 얼굴도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해 궁금해하는 얼굴도 있었지요. 연화는 그 모든 얼굴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사람의 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눈앞에 빛을 두면 다시 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신호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침내 마을 어른들이 자리에 앉고 한석과 초희도 마당 한편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초희는 손수건을 쥔 채 가련한 얼굴을 했고 한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했지만 안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연화는 그 열린 문을 한번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금빛 문서를 감싼 천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겨울 햇살이 그 위에 떨어지자 낡은 헝겊 속에서 나온 금빛이 마당 한가운데 아주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어요. 한신의 큰 집 앞마당에는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멍석 위로 마을 어른들이 둘러앉았고 젊은 사람들은 돌담 곁과 대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본래는 공동 우물의 돌을 고치고 눈길을 치울 일을 의논하려던 자리였지만 모두의 눈은 연화가 품에서 꺼낸 낡은 천뭉치에 머물렀어요. 초라한 보따리 속에서 나온 금빛 문서는 그날 마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쳐들었어요. 그녀의 옷은 여전히 낡았고 머리카락도 곱게 단장하지 못했지만 서 있는 모습은 이상할 만큼 반듯했지요.
한석은 마루 끝에 선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초이는 손수건을 쥔 손을 살짝 떨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박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답니다. 그는 낡은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고 흐린 눈에는 오래된 일을 되짚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박노인은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문서는 내가 읽어보았네. 그러나 내 입만으로는 부족하니 햇볕 아래서 함께 보는 것이 옳겠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끝까지 또렷이 닿았지요. 연화는 문서를 박노인에게 건넸어요. 박노인은 손을 씻은 뒤에야 문서를 펼쳤고 붉은 도장과 금빛 무늬가 드러나자 몇몇 노인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답니다. 그들은 오래된 관청 문서가 지닌 무게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초이는 그 순간 재빨리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르신들, 저도 큰마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쫓겨난 뒤 갑자기 이런 문서를 내놓으시니 누가 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고 끝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지요. 몇몇 젊은 안악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나 박노인은 초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문서의 첫 줄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답니다. 문서에는 연하의 아버지 금석이 오래전 눈보라 속에서 길 잃은 높은 집 사람들을 구하고 그 공으로 솔제마을 우물가 논과 창고터의 권리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또 그 권리는 외동딸 연하에게 이어지며 혼인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지요. 박노인은 한 줄 한 줄을 쉬어가며 읽었고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낮추었어요. 오래 묻힌 말들이 낡은 종이에서 깨어나 마당 위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듯 했답니다. 한석은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문서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혼인 기록과 함께 불리자 눈을 깜빡였지요. 연하와 혼인하던 해. 장모가 낡은 보따리를 꼭 안겨주던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가난한 친정이 부끄럽다 여겨 그 보따리 안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답니다. 이제야 그 초라한 헝겊 안에 자신이 살림의 바탕으로 삼았던 땅과 창고의 이름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초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말했어요. 오래된 종이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지요. 큰마님께서 억울하신 마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마당이 다시 조금 술렁였어요. 의심은 한번 던져지면 마른 낙엽처럼 쉽게 흩날렸지요. 그러나 명씨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초이 쪽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했답니다. 거짓은 종이를 만들 수 있어도 세월의 때는 만들지 못합니다. 명씨의 말이 끝나자 박노인은 문서 가장자리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기름 먹인 종이에 접힌 자국과 도장먹이 스며든 깊이를 보게 하루아침에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는 낡은 장부도 펼쳤어요. 장부에는 희미하지만 연하의 혼인과 함께 우물가논, 창고터, 뒤밭의 권리 일부가 그녀의 몫으로 적혀 있었지요.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이름은 분명했어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강노인이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강노인은 한때 연화의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손등이 거칠고 말수가 적었지만 한겨울에 낯선 이들을 들것에 실어 마을로 데려온 일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때 군청 사람들이 며칠을 머물렀고 금석이라는 사람이 큰 은혜를 입혔다고 들었네. 강노인의 증언이 나오자 마당의 술렁임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초이의 말보다 문서와 기억을 서로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오래된 진실은 한 사람의 입이 아니라 여러 흔적에서 고개를 드는 법이었어요. 한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앞으로 나와 박노인에게 물었지요. 그렇다면 이 집의 창고와 논이 모두 연화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모두라 하지 않았네. 그러나 내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 버팀이 된 우물가 논과 오래된 창고터. 뒷밭 일부는 이 문서대로라면 연화의 몫이 분명하네. 그 대답에 한석은 말문을 잃었답니다. 연화는 그 순간에도 한석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만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재물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말이 제 이름에 붙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닿았지요.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던 안악들 몇이 고개를 숙였고 대문 밖에 선 사내들도 헛기침을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욕심을 말하지 않고 이름을 말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은 저절로 낮아지는 법이었답니다. 초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문서만으로는 연화를 밀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은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문서가 참이라 해도 제 은전이 큰마님 방에서 나온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럴듯했어요. 몇몇 사람은 다시 얼굴을 들었답니다. 그때 박노인 뒤에 서 있던 복순이가 작게 떨었어요. 명씨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본 것은 말해야 마음이 산다. 복순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치마폭을 꼭 쥐고 있었지요. 그녀는 초이를 한 번 바라보다가 곧 눈을 내렸어요. 저는 그날 낮에 보았습니다. 세마님께서 큰마님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아셨는지 장롱 아래로 손을 넣고 나오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답니다. 초희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초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그동안 꾀꼬리처럼 부드럽던 목소리가 깨진 그릇처럼 들리자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지요. 복순이는 뒤로 물러섰지만 명씨가 곁을 지켰어요. 명씨는 초이를 향해 또 한마디만 했어요. 아이의 눈을 겁으로 덮을 수는 있어도 본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냈답니다. 복순이는 자신이 본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연화가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시각. 초이가 조용히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손을 털며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은전이 장롱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자신은 무서워 입을 다물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말하지 못해서 큰마님이 쫓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연화는 앞으로 다가가 복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지금 말해 주었으니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초이에게 몰렸어요. 초이는 한동안 말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누군가에게 시킨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은 조금 전보다 힘이 없었어요. 박노인은 복순이의 말을 적어두겠다고 했고 강노인은 한신의 집 하인들에게 그날 초이의 행적을 물었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초이가 낮에 연화의 방 근처를 지나간 것을 보니가 더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석은 그 말을 듣고 초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먼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어리석은 슬픔이 떠올랐지요. 초이는 한석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 짧은 피함이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답니다. 한석은 낮게 물었어요.
정말 네가 그랬느냐? 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수건만 더 세게 쥐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렸지요. 마당의 바람이 그녀의 비단 치마를 흔들었지만 아무도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침 안방문이 조금 더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문턱에 앉은 것이었지요. 그녀는 병색이 깊었지만 마당의 말을 모두 들은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연화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밤마다 내 약을 다렸는데 내가 내 눈을 보지 않았구나. 그 말에 연화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초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차를 따르던 고운 손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서로 의논했어요. 문서가 참이고 은전일에 거짓이 섞였다는 증언이 나왔으니 연화의 억울함을 마을 앞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또한 연화의 몫으로 적힌 땅과 창고에 관해서는 앞으로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박노인은 문서를 다시 천에 싸서 연화에게 돌려주었어요. 이제부터 이 문서는 네 품에만 있으면 안 되네. 마을 장부에도 다시 밝게 적어두겠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초이에 관한 일도 정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창고와 장부에 손댈 수 없고 안방과 부엌의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그녀가 남의 방에 은전을 숨겨 사람을 모함한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큰 벌을 내리기보다 당장 한신의 큰 집의 중심 자리에서 물러나 외딴 별채에 머물며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하라고 했답니다. 초이는 처음에는 항변하려 했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그녀의 눈물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한석은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몸짓이기도 했지만 그의 어깨는 진심으로 무거워 보였지요. 그는 연화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네가 지킨 집을 내가 모르고 네 이름에 흙을 묻혔다. 연화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말이 늦었다는 것도 알고 한번 무너진 마음이 쉽게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집은 말보다 행실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대답에 마당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남편을 크게 꾸짖지도 눈물로 매달리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올지 말지를 그 자리에서 가볍게 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먼저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는 일을 끝냈어요.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답니다. 연하는 도둑이 아니며 한신의 큰 집의 살림을 오랫동안 지킨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자 우물가에서 그녀를 의심했던 이들이 하나둘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연하는 사람들의 사과를 모두 깊게 받지는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다만 앞으로는 보지 않은 일을 쉽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했지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마을 전체에 남을 만큼 무거웠어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서로 얼굴을 붉혔고 장터에서 말을 보시던 사내들도 고개를 숙였답니다. 소문은 입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로 박힌다는 것을 모두가 그날 조금씩 배웠어요. 긴장이 풀리자 마당의 공기도 천천히 달라졌어요. 명씨는 하인들에게 부엌불을 다시 살리라 했고 누군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겨울 회의를 하러 모였던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말했어요. 이왕 모였으니 뜨거운 죽이라도 나누고 가세.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엌에서 죽이 눌지 않게 저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몸이 기억한 살림은 마음이 아직 흔들릴 때도
제 길을 찾아 움직이는 법이에요. 부엌에 들어서자 연화는 오래된 아궁이 냄새를 맡았어요. 며칠 떠나 있었을 뿐인데 그 냄새가 낯설고도 그리웠지요. 아궁이 안에 불길은 고르지 않았고 솥 가장자리에는 눌어붙은 자국이 있었어요. 연화는 말없이 장작을 다시 놓고 불길을 낮추었어요. 명씨는 곁에서 쌀과 콩을 씻었고 복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물을 잘게 썰었답니다. 세 사람은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손놀림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갔어요.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우물가에 얼음을 깨고 돌을 다시 고였어요. 안악들은 멍석 위에 그릇을 놓고 아이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부엌 옆에 쌓았지요. 조금 전까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던 자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집의 소리로 채워졌어요. 솥에서는 콩죽이 부드럽게 끓었고 무와 된장이 섞인 냄새가 마당으로 퍼졌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어쩐지 마음이 낮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초이는 별채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끝까지 억울한 얼굴을 하려 했지만 누구도 따라와 위로하지 않았지요. 화려한 비단 치마는 좁은 별채 방 안에서 더 외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빼앗으려던 자리가 단순한 안방 자리나 창고 열쇠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그 자리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챘고 병든 이를 돌보고 쌀 한 줌을 아껴 겨울을 넘기는 무거운 자리였어요. 초이의 고운 손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지요. 한석은 부엌 문가에 서서 연화가 죽을 젓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에는 너무 익숙해 보이지 않던 장면이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고 크게 보였답니다. 연화의 손등에는 갈라진 자국이 많았고 손톱 밑에는 재가 조금 묻어 있었어요. 그 손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집과 어머니와 창고와 밥상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보았어요. 그는 다가가 도우려 했지만 연화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물그릇부터 나르십시오. 한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콩죽이 다 끓자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한 그릇씩 받았어요. 그릇은 귀하지 않았고 죽도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긴 하루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김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시어머니도 문턱에 앉아 작은 그릇을 받았고 연화가 직접 간을 보아준 죽을 천천히 먹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래 씹었답니다. 이 맛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그 말에는 음식 맛보다 더 많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을 먹으며 더 이상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낮게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고 아이들에게 뜨거우니 조심하라 말했지요. 박노인은 장부를 다시 싸며 연화에게 내일 아침 마을 기록을 고치겠다고 했어요. 강노인은 우물가 논의 경계를 다시 확인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명씨는 연화 곁에서 빈 그릇을 모으며 한마디만 했어요. 집은 벽이 아니라 바른 자리를 알아보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산 뒤로 내려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대문 밖에 쌓였던 말들도 그날만큼은 조금 조심스러워졌지요. 연화는 마당 끝에 서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아직 한신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방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불씨를 살펴 재를 고르게 덮었답니다. 불씨를 너무 세게 남기면 타버리고 너무 약하게 남기면 꺼지는 법이지요. 그녀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밤이 내리자 한신의 큰 집은 오랜만에 단정한 고요 속에 잠겼어요. 초이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한석은 마당 한쪽에서 우물 두레박을 세 줄로 묶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약을 마시고 잠든 듯했고 명씨는 부엌 문을 닫으며 연화에게 눈인사를 했어요.
연화는 품속의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천을 단단히 감쌌답니다. 그 금빛 문서는 이제 재물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억울한 이름을 씻어준 조용한 빛이었어요. 연화는 그날 밤에도 곧장 따뜻한 방에 눕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겨울 하늘을 보았어요. 별빛은 차갑지만 맑았고 마당의 우물은 어둠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이 많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의 평화는 다시 시작되어야 했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눈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날 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도둑이라는 말 아래 묻혀 있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한신의 큰 집의 아침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졌어요. 닭은 여전히 어둠이 걷히기 전에 울었고 우물물은 여전히 차가웠으며 부엌 아궁이는 여전히 작은 불씨를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섞였어요. 하인들은 연화의 눈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오래 지켜온 질서를 이제야 알아보았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였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마저 전보다 부드럽게 들렸어요. 연화는 그날 밤 바로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전에 쓰던 작은 방을 먼저 정리했지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 남아있던 장롱 아래를 닦고 구겨진 이불을 털고 창호지 틈으로 들어온 먼지를 손수 훔쳤어요. 낡은 보따리는 방 안쪽에 두지 않고 풍 가까운 곳에 놓았답니다. 이제 그 보따리는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부모의 마음과 억울한 날을 지나온 한 여인의 이름이 함께 묶여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박노인은 마을 장부를 들고 한신의 집에 다시 왔어요. 강노인과 2명의 마을 어른도 함께였지요. 그들은 우물가 논과 뒤밭의 경계를 확인하고 오래된 창고 터의 기록을 새로 적었어요. 연화는 문서를 조심히 펴보여 주었고 박노인은 흐린 눈으로 글자를 다시 맞추었답니다. 이제는 누가 잊어도 종이가 잊지 않을 것이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연화는 오래 눌려있던 숨을 조금 내쉴 수 있었어요. 한석은 그 일을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집안 땅과 창고 이야기를 남 앞에서 하는 것이 체면 상한다고 여겼겠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오히려 마을 어른들이 떠난 뒤 창고 문 앞에 서서 연화에게 열쇠 꾸러미를 2손으로 내밀었어요. 네가 맡아 주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예전처럼 명령하는 힘이 없었답니다. 연화는 열쇠를 바로 받지 않고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맞는 것은 다시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말에 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열쇠를 마루 위에 놓고 뒤로 물러났지요. 연화는 그날 곧바로 창고를 열지 않았어요. 먼저 하인들과 함께 장부를 다시 맞추고 남은 곡식과 말린 나물, 소금 항아리와 콩 자루를 하나하나 세었답니다. 초이가 며칠 동안 흐트러뜨린 양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연화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할지부터 적었어요. 집을 세우는 사람은 허물어진 자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고 먼저 기둥을 괴는 법이지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아꼈어요. 연화가 약을 들고 들어가면 예전처럼 까다롭게 맛을 탓하지도 않았고 초희에게 차를 달라 부르지도 않았답니다. 어느 저녁 연화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자 시어머니가 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내가 늙어서 눈이 흐린 줄만 알았는데 마음도 흐렸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눌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요. 연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약 식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대답은 용서인지 아직 거리를 두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답니다. 연아가 예전처럼 곁에서 밤새 간호해 주리라 당연히 여기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지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약그릇을 받을 때마다 두 손으로 받았고 연아가 나가면 문가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한때 너무 익숙해서 귀한 줄 몰랐던 발소리가 이제는 집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시로라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초이는 별채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처음 며칠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억울하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되풀이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방 앞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필요한 것만 놓고 돌아섰고 한석도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초이는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안방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은 비단옷처럼 새로 사입을 수 없고 한 번 찢어지면 같은 빛으로 꿰매기 어렵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지요. 며칠 뒤 초이는 연화에게 사람을 보내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별채 마루로 갔답니다. 초이는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지요. 큰마님, 제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연화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의 얄팍한 웃음은 사라져 있었답니다. 연화는 차갑게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자리를 빼앗으면 그 자리에 앉아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십시오. 초이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연화는 더 머물지 않고 일어났지요. 그 뒤 초이는 스스로 친정 쪽 먼 마을로 가겠다고 했답니다. 마을 어른들도 그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떠나는 날, 그녀는 예전처럼 많은 물건을 요구하지 않았고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어요. 초이가 떠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하고 싶었지만 연화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요. 악한 일이 드러난 뒤에도 남의 추락을 구경거리로 삼으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긴다는 것을 그날 사람들은 조금 배웠답니다. 초이는 대문 밖에서 한번 뒤돌아 보았어요. 한신의 큰 집의 우물과 부엌 연기. 마당의 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는 그곳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한결 조용해지자 연화는 다시 살림의 숨결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창고의 문은 정해진 때에 열고 쌀과 보리는 따로 적었으며 장독대의 소금물도 새로 보았지요. 뒤뜰에 나무 따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나누어 쌓고 부엌의 그을음도 닦아냈답니다. 이런 일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런 작은 손길들이었어요.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한석은 예전처럼 마루에 앉아 지시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었고 장작을 패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숨기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두레박줄을 잘못 감아 물동이를 엎기도 했고 장작을 고르지 못해 부엌불이 연기만 내뿜기도 했어요. 하인들이 몰래 웃었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답니다. 연화도 그를 과하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필요한 만큼만 말했어요. 젖은 나무는 안쪽에 두면 불이 숨을 못 쉽니다. 그 말은 장작에 관한 말이었지만 한석은 다른 뜻도 알아들었어요. 마음도 젖은 채 억지로 불 가까이 두면 연기만 나는 법이지요. 그는 그날부터 연화에게 용서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날마다 자신이 할 일을 하나씩 찾아 했답니다. 시어머니 약탕기를 씻고 우물가 얼음을 깨고
창고 문고리를 고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이번 수군거림은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사람이 늦게라도 제 잘못을 알면 다행이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연화는 한석의 변화를 모두 믿지는 않았지만 모두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마음속에 작은 문을 닫아두되 완전히 빗장을 걸지는 않았지요. 오래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이가 되었듯 다시 조금씩 바뀌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한석이 부엌 앞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자 연화는 작은 국그릇을 내밀었답니다. 식기 전에 드십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한석에게는 그 어느 말보다 무겁고 따뜻했어요. 봄이 가까워지며 솔제마을의 눈도 녹기 시작했어요. 우물가 돌 사이로 얼음물이 흘렀고 뒤밭의 흙은 낮으면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연화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씨앗을 고르고 오래 묵은 무청을 나누었어요. 우물가에서 그녀를 의심하던 안악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답니다. 그때 제 입이 가벼웠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보리씨 한 줌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올봄에는 좋은 말도 함께 뿌리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물가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어요. 그 뒤로 누군가 남의 집 이야기를 쉽게 꺼내려 하면 다른 이가 좋은 말도 함께 뿌리라 하지 않았나 하고 웃으며 막았답니다. 마을이 하루아침에 착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했고 때로는 남의 이야기에 귀가 기울어졌지요. 그러나 적어도 연화의 일 이후로 솔제마을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려 했어요. 보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씬의 큰 집의 우물도 새로 고쳐졌어요. 겨울 회의 때 미뤄졌던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준 것이지요. 남자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아이들은 작은 자갈을 나르며 안악들은 따뜻한 물과 죽을 준비했어요. 연화는 우물가에 서서 물길을 살폈답니다. 그 우물은 그녀가 쫓겨나던 날 지나쳤던 곳이고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은 다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우물이 고쳐진 날 저녁,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밥상을 마련했어요. 대단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솥에는 보리밥이 넉넉히 지어졌고 무국에는 된장 향이 구수하게 배었으며 장독에서 꺼낸 김치와 말린 나물 무침이 소박하게 놓였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밥을 귀하게 먹었답니다. 한석은 물을 나르고 명씨는 아이들에게 뜨거운 국을 조심하라 일렀어요. 시어머니도 마루에 앉아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그날 밥상 머리에서 박노인은 연화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금빛 문서를 보고 놀랐지만 내가 보기엔 네가 오래 해온 일이 더 큰 문서였네.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답니다. 명씨는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글자는 종이에 남고 마음은 밥 냄새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당 위로 부드럽게 흘렀지요. 저녁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어른들 무릎에 기대었어요. 솔제마을의 밤은 다시 평온했답니다. 먼 산에서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무섭지 않고 낮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연화는 빈 그릇을 정리하다가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얼마 전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의심받았는데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밥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 따뜻한 천이 덮이는 듯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밤 연화를 조용히 불렀어요. 안방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양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내밀었어요. 내가 가진 것 중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네가 이 집의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고 싶구나. 연화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비녀는 값진 물건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미는 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연화는 비녀를 머리에 꽂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에서 누구도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를 부리기만 했던 마음이 부끄러웠지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답니다. 그 마음이면 이미 큰 사람이다. 방 안의 등불은 흔들리지 않고 잔잔히 타올랐어요. 한석은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는 들어가지 않고 마루 끝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자신이 잃을 뻔한 것이 땅과 창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연화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답니다. 낡은 보따리를 품고 조용히 절하던 어린 여인. 가난한 살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엌불을 살리던 손. 병든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던 그림자. 그 모든 것을 자신은 너무 늦게 보았어요. 다음 날부터 한석은 집안 장부에 자신의 손으로 작은 글을 덧붙였어요. 곡식이 나간 까닭. 들어온 양. 누구에게 나누었는지를 연화에게 묻고 적었지요. 글씨는 서툴고 줄은 고르지 않았지만 연화는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틀린 부분을 짚어주며 말했답니다. 기록은 남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석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어요. 예전 같으면 귀찮다 했을 일을 이제는 하루의 중요한 일로 여겼지요. 명씨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복순이에게 된장국 간 맞추는 법을 가르치며 소금은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돌이킬 수 없다 하고 말했지요. 복순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연화를 보고 수줍게 웃었어요. 연화는 아이에게 바늘쌈을 하나 만들어 주었답니다. 네 손으로 옷을 꿰매면 마음도 덜 흔들린다. 복순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 아이는 이후로 거짓을 보아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봄비가 한 차례 내린 뒤 한신의 뒤밭에는 푸른 싹이 돋았어요. 연화는 새벽마다 밭둑을 돌아보며 흙을 만졌어요. 차갑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마른 줄기 아래에서 어린 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조금씩 풀렸답니다. 그녀는 금빛 문서를 이제 매일 품고 다니지 않았어요. 깨끗한 천에 싸서 작은 나무 궤 안에 넣고 그 위에 부모의 빚과 어머니의 바늘쌈을 함께 두었지요. 문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긴 물건에서 집을 바르게 세우는 약속이 되었어요. 어느 해질 무렵 연화는 마루에 앉아 궤를 열었어요. 금빛 문서는 등불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낡은 보따리 천은 여전히 군데군데 해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 천을 새 것으로 바꾸려다가 손을 멈추었어요. 해진 자리마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했던 친정, 시집 오던 길, 쫓겨나던 밤, 돌아오던 아침이 모두 그 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낡은 부분을 조금만 덧대어 다시 곱게 접었어요. 그날 저녁 한신의 큰 집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보리밥과 무국, 콩나물 무침,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봄나물 조금이 상 위에 놓였지요. 시어머니는 낮은 베개에 기대어 앉았고 한석은 물그릇을 나란히 놓았으며 명씨와 복순이도 부엌 가까이에서 함께 먹었어요.
연화는 모두의 그릇에 국을 조금씩 더해 주었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손길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고 감사히 받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큰 말은 없었어요. 다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 멀리 개가 한 번 짖는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지요. 한석은 국을 한 숟가락 먹고 낮게 말했어요. 이 집 밥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음식 칭찬으로 들었겠지만 그날의 말에는 잃었던 집의 숨결을 다시 알아보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우물가에는 낮에 길어둔 물동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장독대 너머로 봄바람이 지나가며 뚜껑을 아주 작게 울렸어요.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답니다. 오래전부터 바랐던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의 끝에 아무도 억울하게 울지 않고 부엌불이 꺼지기 전에 서로의 숨을 살피는 집이면 충분했어요. 한석이 조용히 다가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예전처럼 가까이 앉으려 하지 않았고 말을 서두르지도 않았지요. 한참 뒤 그는 낮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너를 믿게 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겠지. 연화는 달빛 아래 우물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믿음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물을 기를 때 조금씩 차오릅니다. 한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우물 속 달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잔잔해졌답니다. 그 뒤로도 한신의 큰 집에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비가 오면 지붕을 살폈고 해가 나면 빨래를 널었으며 장날이면 필요한 소금과 기름을 사왔지요. 때때로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을 덮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연화는 집안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답니다. 밥을 나누는 집에서는 거짓말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한석에게도 오래 남는 집안의 새 규칙이 되었어요.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솔재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한신의 큰마님이라 부르기보다 연화마님이라 불렀어요. 그것은 남편의 집에 딸린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지켜낸 이름이었지요. 누군가 집안 다툼으로 마음이 아프면 연화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연화는 긴 설교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내고 상대가 말을 다할 때까지 기다린 뒤 짧게 말했어요. 남의 말보다 먼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으세요. 명 씨는 나이가 더 들어 부엌 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당볕 좋은 곳에 앉아 콩을 고르며 집안의 고요를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연화에게 말했지요. 이제 이 집은 무너질 일이 적겠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물었어요. 어찌 그리 아십니까? 명 씨는 손안에 콩을 골라내며 대답했답니다. 큰 기둥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작은 바람은 지나갈 뿐입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해 가을, 우물가 논에는 벼가 고르게 익었어요. 황금빛 이삭들이 바람에 숙이며 낮은 소리를 냈고 마을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다 어른들에게 혼이 났지요. 연화는 첫 벼를 베어 작은 단으로 묶고 그것을 창고 문 앞에 놓았답니다. 그녀는 부모를 생각하며 조용히 절했어요. 가난한 보따리 안에 숨겨두었던 문서가 이제는 풍성한 들판으로 다시 살아난 듯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말했지요. 이제야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날 밤, 한신의 큰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가진 것을 조금씩 가져왔지요. 누군가는
밤을 삶아왔고, 누군가는 말린 대추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갓 담근 김치를 내놓았어요. 큰 상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넉넉했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였고, 한석은 마당에 등불을 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마루에서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사람들은 웃었고 그 웃음은 겨울을 앞둔 마을에 부드러운 담요처럼 덮였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박노인은 술잔 대신 따뜻한 차를 들고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문서는 궤 안에서 쉬어도 되겠네. 사람들이 네 이름을 기억할 테니. 연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문서는 잘 두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때때로 있지만 잘 보관한 종이는 조용히 기다리니까요. 박노인은 그 대답에 껄껄 웃었답니다. 그러나 그 웃음도 낮고 따뜻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등불의 빛은 점점 부드러워졌지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화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우물, 장독대, 부엌문, 창고, 뒤뜰 나무더미를 차례로 바라보았답니다. 모두 예전부터 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들은 그녀가 홀로 떠안아야 할 짐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지요. 한석은 멀리서 빈 그릇을 정리했고 복순이는 졸린 눈으로 명씨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낮은 기침소리, 뒤로 편안한 숨소리가 이어졌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개를 열었어요. 금빛 문서와 낡은 보따리, 어머니의 바늘쌈과 오래된 빗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문서를 한 번 쓰다듬고 다시 덮었어요. 그 문서가 세상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결국 그녀를 다시 서게 한 것은 오래 버틴 마음과 진실을 말해준 사람들의 용기였답니다. 그녀는 등불을 낮추고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종이와 나무와 말린 풀 냄새가 잔잔히 남았지요. 잠들기 전 연화는 마루에 다시 나와 앉았어요. 밤 공기는 맑고 차분했고 산자락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가늘게 들렸답니다. 그녀는 멀리 한신의 눈이 있는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낮 동안 베어낸 벼의 향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은 큰 재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헐지 않을 때 오래 서는 법입니다. 그 말은 밤바람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요. 그 후로 솔제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 우물가를 지날 때마다 한신의 큰 집에 작은 등불을 보곤 했어요. 그 등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답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연화의 낡은 보따리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것 안에도 이름을 지키는 빛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남을 낮추지 말라 가르쳤어요. 낡은 천 속에서 금빛 문서가 나온 일을 모두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연화는 여전히 새벽이면 우물물을 길었고 저녁이면 부엌불을 살폈어요. 다만 이제는 그녀의 손길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석은 물동이를 함께 들었고 시어머니는 약을 마신 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명씨는 마당볕에 앉아 졸다가도 연화의 발소리를 들으면 편히 웃었지요. 집은 크게 부유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굶지 않았고 누구도 말없이 밀려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연화가 끝내 지켜낸 복이었답니다. 어느 조용한 겨울밤 눈이 아주 천천히 내렸어요. 연화는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재 속에 알맞게 덮고 마루에 서서 흰 눈이 장독대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지요. 한석은 우물줄을 정리해 두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었으며 집안은 오래 기다린 평안처럼 고요했답니다.
연하는 낡은 보따리가 놓인 방 쪽을 한번 바라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착한 마음을 버리지 않은 집에는 밤마다 따뜻한 숨이 머문다고요.